1926년 8월 5일 동아일보에서는 남녀 2명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일 전인 8월 3일 밤 11시에 일본 시모노세키를 떠나 부산으로 향한 관부 연락선 도쿠주마루호가 다음날 새벽 4시쯤 스시마섬을 지나고 있었죠. 그런데 여자 1명과 중년 남자 1명이 서로 껴안고 갑자기 함께 바다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즉시 배를 멈추고 그 인근 바다를 수색했지만 뛰어내린 남녀는 찾을 수 없었죠. 승객 명부와 대조의 공 결과 남자는 전남 목포에 살던 30세 김수산 씨였고 여자는 경성부에 살던 30세 윤수선 씨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남자는 김우진, 여자는 윤심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일은 조선인 남녀가 함께 스스로 세상을 떠난 최초의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 동아일보의 기사는 의문점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 의혹이 많은 사건의 주인공 윤심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심덕은 일제강점기의 성악가이자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였죠. 그녀는 사회찬미가 대표곡으로 그녀가 죽고 나서 사회적 관심 덕분인지 사회찬미는 전대미문에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평양에서 사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남포로 이사를 가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물 장사를 하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자식 교육에 힘썼죠. 그러다 보니 윤심덕은 숭이여학교, 언니와 여동생은 이화학당, 남동생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윤심덕은 어려서부터 성격도 활발해서 완렬하고 불릴 정도였고 둘째였지만 남매들이 모두 그녀를 따랐을 정도였으며 동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정도로 형제들끼리 우애도 좋았죠. 또 독특한 점은 이 형제들이 모두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것인데요. 여동생은 피아니스트에 남동생은 바리톤 성악가였습니다. 윤심덕 역시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운명처럼 음악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조선총독부에서 뽑는 관비 유학생에 발탁되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도쿄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윤심덕의 활발한 성격은 장점이 되어 키도 크고 외모에도 자신감이 넘쳐 도쿄의 남자 유학생들과 친하게 잘 지냈다고 하죠. 1921년에는 유학생들과 만든 동호회의 조선순회 공연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극작가이자 와세다 대학 유학생인 김우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우진은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죠. 거기서 김우진과 처음 만난 윤심덕은 그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녀와 김우진은 서로 연인 관계다 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 둘의 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둘은 절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죠. 어쨌든 1924년 그녀는 학업을 마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음악무도 대회에서 독창 공연을 시작으로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한국인 최초의 소프라노로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자 음악 선생이나 배우 등도 겸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 임용이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결혼이 파토나기도 하는 등 개인적으로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1926년 윤심덕은 음반을 녹음하기 위해 오사카에 있는 니토 레코드사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오시프 이바노비치의 왈츠, 다뉴브강의 잔물결의 음악 소리에 맞춰 다른 가사를 붙인 사의 찬미를 녹음하게 되죠. 원래 이 노래를 녹음하려던 계획은 없었지만 다른 노래들을 녹음하던 중에 윤심덕이 갑자기 이 노래를 녹음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녀는 음반 녹음을 하기 위해 일본에 와 있는 동안 당시 일본에 있었던 김우진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둘은 또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그해 8월 3일 밤 김우진과 윤심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함께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가는 도쿠주마루호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4일 새벽 4시가 되자 배는 스시마섬 앞바다를 통과하고 있었죠. 1등석을 순찰하던 선원은 객실문 한 곳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보니 승객은 없었고 짐만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마음에 객실 안을 들어가 불을 켜보니 팁 5원과 메모지가 남겨져 있었는데 메모에는 미안하지만 짐을 집으로 보내주시오. 목포구 북교동 김수산, 경성부 서대문정 윤수선 이라고 적혀 있었죠.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던 선원은 즉시 조타실로 향했고 그렇게 배는 멈춰져 배 안과 밖을 수색했지만 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배는 예정 시간보다 반나절이나 늦게 부산에 도착했고 배에서 내린 승객들은 탑승했던 수에 비해 2명이 부족했죠. 훗날 그 둘은 김수산, 윤수선이 아니라 김우진, 윤심덕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심덕은 당시 최고의 소프라노로 엄청난 인기몰이 중이었고 김우진은 목포에 알아주는 부자였던 김성규의 장남으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앞길이 창창한 극작가였죠. 이에 여러 신문들은 정사사건이라며 대서특필했지만 사실 이것이 정사사건이 확실한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사에서는 김우진과 윤심덕이 서로 껴안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바다에 몸을 던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선원이 새벽 4시에 열린 방문을 발견했을 뿐 그들이 언제 바다로 투신했는지 투신한 건 맞는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8월 3일 김우진과 윤심덕이 일본에서 같은 배를 탔다는 것과 8월 4일 스시마섬을 지날 무렵 그들은 대안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승객 명부를 대조해보니 김우진과 윤심덕이 내릴 땐 없었다는 것, 이 3가지밖에 없었죠. 목격자도 없고 유서도 없으며 두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었지만 신문들은 모두 둘은 연인관계였고 어떤 이유로 인해 같이 동반 자살한 것이다 라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현재까지도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김우진과 윤심덕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동반 자살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 소문에 대해 부정했고 심지어 자살했다는 것조차 부정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관계가 맞는지 지인들에게 물은 결과 모두가 둘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대답했죠. 설사 연인 관계였다고 해도 갑자기 둘이 같이 동반 자살을 한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조선행 배를 탄 것도 의문스러운 점이고 또한 둘 다 조선에 가는 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 굳이 가명을 쓰면서 배에 탑승한 것 또한 풀리지 않는 의문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을 가장했다는 생존설이 제기되기도 했고 아니면 사고로 바다에 떨어졌다거나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혹이 생기기도 했죠. 사해 찬미가 포함된 윤심덕의 마지막 음반은 그녀가 죽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일본과 조선 전역에 대대적으로 발매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되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그녀의 음반이 불티나게 팔리자 사해 찬미의 음반 판매를 위해 레코드사와 짜고 죽음을 가장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1년 이탈리아에서 잡화점을 하는 동양인 부부가 있는데 그들이 김우진과 윤심덕이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러자 김우진의 동생은 조선 총독부를 통해 주이탈리아 일본 대사관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1934년 로마에서 악기상을 하는 김우진과 윤심덕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나타났지만 그 또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죠. 그런데 타국으로 둘이서 죽은 척하고 사랑에 도피를 했다면 배를 탈 때 굳이 다른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우진의 가족들은 현상금을 걸면서까지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두 사람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여전히 그냥 따로 자살한 것이다, 사고난 것이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등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1926년 8월 4일 이후 그 둘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은 훗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과연 그 둘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최고의 소프라노 윤심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납치 3번과 무장강도 그리고 강간 등 흉악한 범죄를 4번이나 저질렀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윌리엄 빌리 스탠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고도 무죄를 받은 이유는 바로 해리성 정체장애라는 다중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경찰과 의사들은 그를 의심해 여러가지 검사와 추조를 했지만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더 많은 인격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의 몸에는 놀랍게도 총 24명의 인격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리 밀리건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서클빌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 도로시는 그의 친아버지인 딕 조나스와 이혼 후 그가 9살인 1964년에 찰머 밀리건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했죠. 이때부터 그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펼쳐집니다. 사실 그 전인 5살 때부터 이미 제2의 인격인 크리스틴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이름 없는 소년과 숀이라는 3명의 인격이 더 존재했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나서
새아버지 찰머에게 잔인한 성적 학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의 충격이 극심했던 탓인지 빌리 안에는 총 24개의 인격까지 만들어졌죠. 빌리의 성격은 소심한 편이었는데요. 어릴 적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하자 수치심으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다른 인격이던 아서와 레이건이 빌리를 적극적으로 말려서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적도 있죠. 그래서인지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성폭행 및 강도짓을 해서 오하이오주의 레바논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요. 2년 후인 1977년 초에 출소했지만 다른 인격이 몸을 지배하게 되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바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 3명을 성폭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처음에는 급성 조현증으로 판정받았다가 훗날 다시 다중인격을 겪고 있는 걸로 결론이 났죠. 하지만 당시 그를 조사하던 경찰들과 의사들은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는데요. 그래서 갖가지 검사와 추조를 실시했지만 단순히 연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다중인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에게는 총 24명의 인격이 존재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각각의 인격이 나이나 성별, 성격, 지능, 체격 등과 국적이나 인종까지 모두 달랐고 어떤 인격에는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왼손을 쓰기도 했으며 심지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인격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을 때 모두 다른 얼굴을 그리기도 했었죠. 또한 인격들끼리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성적 매력을 느끼기도 했으며 인격들이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다 기억들이 마구 섞이기까지 했죠. 그가 가진 인격 중 제일 리더 역할을 하는 인격은 아서라고 하는 인격이었는데요. 그는 나머지 인격들을 다스리며 인격들 중에 나쁜 인격들은 부적격자로 나눠 나오지 못하도록 제어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인격들은 그의 통제가 심하다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를 좋아하는 인격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서는 영국인으로 나이는 22세이며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죠.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고 아랍어와 스와힐리어라는 아프리카 언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수학, 물리학, 의학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른 인격인 레이건과 체스를 해 이겼다고 하기도 했죠. 아서가 이 몸의 브레인을 맡았다면 레이건은 힘을 맡은 인격인데요. 인격들은 빌리의 몸 안에 있는 24개의 인격들을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가족을 가장 아끼는 인격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런 가족 중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레이건이 나타나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사이기도 했죠. 레이건의 나이는 23세이고 특이하게도 그의 국적은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크로아티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죠. 그는 가라데 유단자이기도 하고 총기 사용에 능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인격 중 하나인 데니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게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가 몸을 지배한 뒤 게이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기도 했죠. 다음 인격은 앨런이라는 인격인데 나이는 18세이고 사기꾼의 기회주의자입니다. 말을 잘하다 보니 사람들과 협상을 하거나 말로써 사태를 해결해야 할 때 앨런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는 모든 인격 중 유일하게 오른손잡이이고 유일한 흡연자라고 합니다. 앨런이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다른 인격에 몸을 넘겨주어야 할 때가 오자 담배를 극하게 피웠던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또한 유일하게 색소폰을 잘 불고 전자제품을 능숙하게 다루는 16세 토미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게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걸 레이건이 살려줬었던 14살의 데니, 그리고 일명 고통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8살의 데이비드도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때 다른 인격들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면 그때 나타나는 인격인데요. 모든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혼자 받아들인다고 하죠. 빌리가 성폭행을 해서 경찰에 잡혀갔을 때 변호사들이 제일 처음 만난 인격이 바로 데이비드였고 데이비드가 변호사들에게 빌리의 몸에 수많은 인격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훗날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아서에게 혼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고 하죠. 빌리의 인격 중엔 3살짜리 여자아이도 있는데요. 그녀는 바로 크리스틴으로 빌리가 5살 때 처음 만들어진 인격이죠. 이 크리스틴에게는 오빠인 크리스토퍼라는 인격도 있는데요. 13살의 크리스토퍼는 하모니카를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이달라나라는 인격은 19세 소녀였는데요. 빌리가 독립할 경우를 대비해 아서는 에이달라나에게 요리를 배우도록 시켰고 그렇게 그녀는 요리와 청소, 설거지 등을 했다고 하죠. 독특하게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아서에 의해 부적격 인격이 된 필립과 함께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여대생 3명을 성폭행하는 바람에 나중에 아서가 그녀의 인격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0개의 인격만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의 최종 판결은 정신 이상의 사유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여러 정신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14개의 인격이 더 발견되면서 총 24개의 인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14개 인격 중 13개는 부적격 인격으로 불리고 있었고 1개는 선생님으로 불리는 인격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서가 부적격 인격들을 나오지 못하게 제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잠깐 아서나 레이건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부적격 인격 중 한 명인 필립이 나와 정신병원의 데이비드 콜 박사에게 부적격 인격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줘 그때서야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부적격 인격들로 분류된 인격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인격들이었는데요. 빌리가 성폭행을 했을 때 나왔던 인격이 바로 필립으로 몸의 핵심 인격인 빌리 밀리건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인격들과 다르게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 성적인 욕망이 가장 강했고 결국에는 성폭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필립은 못된 성질을 가진 인격이라 그런지 평소 욕도 많이 하며 말투도 거칠고 천박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필립의 범죄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인격이 따로 있는데요. 그는 바로 케빈이죠. 그는 상가를 털거나 강도짓을 할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아서에 의해 부적격 인격으로 분류된 인격도 있는데요. 그것은 빌리의 새아버지를 죽이려는 생각만 했던 에이프릴이었죠. 에이프릴은 레이건에게 새아버지를 죽이자고 설득하다 아서에게 걸려 부적격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이라서 처음엔 아서가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했던 인격이었죠. 또 스티브는 되지도 않는 코미디를 하며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인데요.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다가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티브는 레이건을 애타게 찾았지만 레이건은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스티브는 상대방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죠. 나중에 아서가 왜 나서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레이건은 스티브는 한번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며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호주 출신의 월터, 유일한 유대인인 사무엘, 귀머거리인 슌, 마크, 리, 제이슨, 바비, 마틴, 티모시 등이 아서에 의해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분류된 인격들이었죠. 한 가지 특이한 인격인 선생님은 빌리의 모든 인격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훗날 큰 역할을 하는 인격이었습니다. 이후 변호사들과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은 빌리에게 인격을 통합해야 한다고 설득했는데요. 처음에는 통합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레이건에게 가족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왜 데이비드가 정신적 고통을 다 받고 있을 때는 모두가 숨어버리고 데이비드 혼자 내버려 두냐며 질문했고 처음에 레이건은 그것은 데이비드의 역할일 뿐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데이비드를 위해서 인격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걸 수긍했다고 하죠. 이때 바로 24번째 인격인 선생님 덕분에 인격의 통합에 큰 도움을 받았고 빌리가 몸을 주도하게 되며 통합을 이루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성격이 비슷했던 앨런과 토미가 합쳐졌고 크리스토퍼도 금세 통합되어 사라졌죠. 그런 식으로 24개로 쪼개져 있던 인격은 일부 통합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다시 인격들이 쪼개지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환자를 무지막지하게 다루고 환자의 인권을 신경 쓰지 않는 라마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죠. 이 병원에서의 학대로 인해 다시 큰 충격을 받으며 통합되었던 인격들이 다시 쪼개지게 되었고 아서가 부적격으로 분류해놨던 인격들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라마 정신병원의 악행이 알려지게 되면서 빌리는 다시 좋은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년간의 계속된 병원 치료 덕분에 1988년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해리성 정체 장애를 겪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는 1991년에는 영화 감독이 되기도 했지만 1996년 이후부터 빌리는 가족, 지인들과의 연락마저 모두 끊어버렸고 잠적을 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가끔씩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들을 돌팔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죠. 물론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온 건 빌리가 아닌 다른 인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방이 묘연하다가 그는 암에 걸리게 되었고 본인이 가장 편안해했던 요양시설에 들어가 치료를 받으며 살다가 결국 2014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 해리성 정체 장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를 겪는 환자 대다수가 어릴 적에 부모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거나 극심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무서운 고통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로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어 앞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본래 인격은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빌리 밀리건의 삶을 모티브로 2017년에는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죠.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여태껏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내가 뭘 본 거지 싶기도 하네요. 24개의 인격을 가졌던 인물 빌리 밀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89년 7월 24일 오후 일본의 홋카이도 경찰에는 다이세스 산을 등산하던 2명의 성인이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들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경찰에서는 헬리콥터를 출동시켜 다이세스 산을 수색을 했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무로 만든 SOS라는 표시를 발견한 경찰은 다행히 그 SOS 표시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조난당했던 2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 2명의 조난자에게 SOS라고 표시를 잘 해놓아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조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자신들이 해놓은 표시가 아니라는 대답을 했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재차 물었지만 2명의 조난자들은 SOS 표시는 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홋카이도 경찰들은 다른 조난자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다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수색하기 시작했고 SOS 표시 근처에서 동물에 물린 흉터가 있는 유골과 그 파편들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유골 옆에서 회색 가방도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가방 안에는 구해달라고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와 다른 테이프 3개가 추가로 더 있었고 세면도구와 라디오, 부적, 녹색 플라스틱 컵 등이 나왔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카세트 테이프의 케이스에는 요술공주 민키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다른 테이프에는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녹음되어 있었죠. 경찰은 다이세스 산의 입산 명부와 실종자 목록을 대조해보고 유류품들과 비교한 결과 이 동물에게 물린 흉터가 있는 유골은 1984년 7월에 조난당한 25살의 남자 회사원의 것이라고 추정되었죠. 그런데 놀랄만한 DNA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동물에게 물린 흉터가 있는 유골은 남자의 것이 아닌 25에서 35세 정도 나이에 키는 160cm 정도이고 O형인 여성의 것이라고 나온 것이죠. 또한 함께 발견된 회색 가방에서 검출된 DNA도 유골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수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카세트 녹음 속의 목소리는 이 유골의 주인인 여성의 남자친구였을 거라고 추정했고 그래서 홋카이도 경찰은 재차 수색 작전을 벌였죠. 결국 처음 유골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또 다른 유골과 한 남성의 면허증, 남성용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수사를 추가로 더한 홋카이도 경찰은 1984년 7월에 이 산에 올랐던 25세 남자 회사원은 여자친구와 함께 산을 올랐지만 둘 다 조난을 당해버렸고 구조 요청을 위해 SOS라고 표시를 크게 해두고 헬리콥터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끝내 구조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찾아낸 두 유골도 회사원 커플의 것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은 남자에 대한 유품은 발견이 되었지만 여자의 유품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홋카이도 경찰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25세 남자 회사원의 유류품이라고 여겨진 회색 가방, 면허증과 시계를 가족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조난자의 가족들이 면허증과 시계는 조난자 남자의 것이 맞지만 회색 가방과 그 안에 있던 물품들은 그의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거기다가 회색 가방을 입던 구해달라고 녹음된 남자의 음성도 25세 회사원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1차 유류품인 회색 가방에서 검출된 DNA와 2차 유류품인 면허증과 시계에서 검출된 DNA의 검사 결과마저 불일치한 것이죠. 이에 경찰은 또다시 그 SOS 표시가 있는 곳 근처를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가방에서는 부적과 만화책, 카메라 삼각대, 1983년도에 제작된 휴지봉투 등이 나왔고 이 가방에서 검출된 DNA가 처음 발견된 회색 가방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색 작전을 더 펼쳤지만 끝내 이 녹음 음성 남자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죠. 1983년에 녹음기에 녹음을 했던 이 남성의 유류품이 1년 후에 조난을 당해 사망한 여성의 유골과 같이 발견된 것도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SOS 조난 사건에는 더 많은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SOS 표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큰 자작나무를 3그루 이상 쌓아 올려 만든 것이었고 글자 하나의 가로 길이는 약 3m나 되고 세로 길이는 약 5m 이상이라서 성인 남자가 만들기에도 무리가 있는 크기였죠. 심지어 주변에는 자작나무가 없어서 먼 곳에서 가지고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문점이 드는 것은 바로 녹음입니다.
녹음의 내용을 보면 SOS 도와주세요.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장소는 맨 처음 헬기를 봤던 그곳입니다. 조리대가 우거져 있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이 녹음된 카세트와 테이프가 발견된 장소는 능선이라 주위에 벼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난자는 벼랑이 있던 장소에서 녹음을 했고 탈출하기 위해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소지품을 다 그대로 둔 채 어디론가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문은 대체 왜 녹음을 했냐는 것이죠. 녹음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비축을 위해 큰 소리로 한번 녹음을 한 뒤 재생할 때 볼륨을 가장 크게 하면 원래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녹음 도중 말이 2번 끊기기도 하고 갑자기 숨소리도 거칠어지기도 하는 걸로 봐선 조난당한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보고 소리치며 심하게 움직이다 보니 우연히 카세트의 녹음 버튼이 눌러져 녹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1983년에 어떤 남자가 조난을 당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984년에 회사원 커플이 또 조난을 당했으며 그 이후에 1989년에 또 2명의 성인이 조난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끝내 1983년에 조난을 당한 남자의 행적은 밝혀내지 못했죠. 사건이 워낙 미스테리하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해 논란과 여러 가설,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류품에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물품이 많은 걸로 봐서 오타쿠 남성이 사회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가설, 녹음 음성의 남자는 애초에 조난당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SOS 구조문자를 만들었으며 구해달라는 녹음을 한 뒤 조난당한 척 유류품을 버리고 간 것이다라는 가설도 있었죠. 또한 녹음 음성의 남자는 살인마인데 능선 주변 숲속에 숨어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서 조난자들을 유인했고 그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빠져나갔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설에는 설득력이 없거나 문제의 소지가 많았죠. 이 운 가득한 SOS 조난 사건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되었고 녹음 음성의 남자가 누군지 아직도 정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SOS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3번이나 되는 조난을 당하게 되었고 누가 SOS 표시를 만들었으며 그 의문점 가득한 녹음을 한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일본의 미스테리 사건 SOS 조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